자,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어, 존재와 사건 강의 수업 2부 수업이고 세 번째 라이브 강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시켜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존재와 사건의 성찰 1의 부분입니다. 성찰 1의 부분입니다. 거기서 일자와 다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존재와 사건이 어떤 의미의 존재론을 전개시키고 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여전히 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소리가 소음 없이 잡음 없이 잘 들리시죠? 댓글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는 지난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로 셈한다는 개념이 결국은 구조에 관련된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라는 개념, 스트럭처라는 개념, 구조라는 개념은 20세기 철학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뭐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라는 개념도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또 뭐 그와 관련해서 자크 락강에 대해서는 뭐 구조주의자다 아니다라는 논쟁들이 있어 왔던 것이기도 하죠. 자, 구조란 무엇인가? 자, 구조란 어쨌든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지난 수업에서 바디우가 자, 일자로 셈하기, 하나로 셈하기, 꽁태 부앙이라는 기능이 작동을 하면 자, 그걸 우리는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구조는 그렇게 어떤 하나로 셈하는 과정 안에서 현시가 조직되는 것이다 라는 방식의 설명을 했죠. 자, 이런 설명은 처음 철학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인문학에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존재론 영역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잘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바디오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해하는 수업, 강해자의 관점에서 이런 방식의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안드리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구조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구조라는 것은, 혹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게 다 구조다. 지금 바디우의 설명에 의한다면 일자로 셈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구조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자, 구조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바디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디우가 이후에 존재론의 전개 과정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를 추론해 보자면, 유추해서 먼저 그 개념을 사용해 보자면 이래요. 권력 투쟁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권력 투쟁이. 어떤 권력이 작용한다라는 건 권력 투쟁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용어는 많이 인문학에서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인문학의 영역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어디에서나 힘이 작용하는 영역에서는 권력이 작동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체제가,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영토를, 어떤 영역을 장악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 현상 안으로 밀어 넣었던 지난 2-3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일종의 권력 투쟁을 물리적인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면역 체계가 서로 투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 그 권력 투쟁에서, 그 힘의 투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인류는 뭐 멸종한다든지, 아니면 인류의 종 자체가 현저하게 축소한다든지,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됐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것에 반응해서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권력이 서로 간의 어떤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들어서면 이제 권력 투쟁에서 그 권력이 안정화되어서 구조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은 어쨌든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로 변화한 뒤에 그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권력 투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로 셈하기의 개념에 관련해서는 이 권력 투쟁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파악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존재를 기호의 차원에서 추상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니까 우리는 그걸 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수업에서 제가 존재는 자신을 말씀 안에서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라는 영역이라는 것이고 언어라는 영역은 어떤 물리적인 직접적인 자극이기보다는 그 물리적인 자극에 촉발되어서 다시 기호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추상적인 방식으로 그 존재와 우리가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에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권력 투쟁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권력 투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예로 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의 면역 체계와 싸우게 됐는지에 대한 그 권력 투쟁은 사실상 그것은 구조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그 구조, 현시의 구조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언어의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지 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기호의 차원으로 이동한 뒤에 그 투쟁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은 언제나 권력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권력에 휘둘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조라는 것이 권력 작용이라면 권력은 존재에게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강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자를 강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자면 구조라는 것은 가시화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가시화의 체계. 가시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조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구조는 가시화의 체계이지 존재의 체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구조는 아닌 것이죠. 구조는 현시의 체제인 것이잖아요. 현시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구조는 우리에게 존재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구조가 A라는 구조가 아니라 B라는 구조로 변화했다면 우리는 존재를 달리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보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체의 관점에서는 존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반면에 존재의 관점에서는 구조라는 것은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과 체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구조와 관련된 존재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그런데 존재는 그렇게 구조에 혹은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구조의 시스템에 이끌려서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저항하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쉬운 예를 들자면 이래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현존하는 언어의 권력과 구조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것에 저항하는 경향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정치적인 권력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권력에 의존해서 나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어디 회사 다닙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얼마 연봉을 벌고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난 저기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라는 걸 과시하듯이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이력서를 적어놓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적힌 이런 것들 말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의 가능성, 나의 존재와 관련된 가능성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욕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조금 단순화시킨 예이기는 하지만 존재라는 건 그렇게 현재를 지배하는 구조의 권력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그것을 저항하는 경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존재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현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시, 프레정타시옹은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이 드러냄이 없으면 존재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현시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시라는 것은 지난 수업에서도 그랬고 오늘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언가가 일관되지 않았던 것이 일관되게 만들어지는 과정, 비정합적이었던 것이 정합적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되지 않고 비정합적이었던 것은 이거는 이제 앙콩시스텅이라고 부르죠. 앙콩시스텅은 콩시스텅의 반대말이에요. 앙콩시스텅은 비정합적이다 혹은 비일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일관되어 있고 비정합적인 것은 질서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 질서가 없는 어떤 다수가 우리에게 출현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구조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자신을 가시화시키는 혹은 우리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조는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알아보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시라는 것은 비일관적이었던 다수가 일관적인 다수가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 어떤 질서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 앞에 있지만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이 갈 만한 예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신입사원 때 어때요? 처음에 회사에 딱 들어가면 업무가 많은데 막 이리저리 업무가 떠밀려 오는데 전혀 그게 뭔지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업무를 척척 잘 진행해내는 수행해내는 선배, 동료, 선배 어떤 상사 직원들을 보면 대단해 보여죠.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신입사원이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하라고 했는데 나보고 가서 뭔가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정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버벅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질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 질서는 이 현상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질서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게 아니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시라는 것은 그 안에서 비일관적인 다수와 관련된 무언가가 어떤 인위적인 셈에 의해서 일관적인 다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살펴볼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프레정타시옹이라는 이 단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 프레정타시옹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의 단어가 재현시라는 단계에 도달하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정타시옹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영어로는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재현된다는 거예요. 재현. 뭔가가 자신을 한번 프레정타시옹, 현시한 뒤에 그걸 다시 한번 걸러서 또
처리하게 되는, 필터링하게 되는 과정을 재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의 단계에 도달하면 이 현시 자체가 더욱더 현실을 지배하는 관념들과 지식에 의해서 견고하게 구조화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미 존재에 관련된 속성과는 상당히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시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존재의 흔적과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준에, 즉 존재에 어느 정도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현시라는 것을 저는 바디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세라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개념을 제시해 놓았죠. 라카스트라시옹이라는 이 거세라는 것, 이거 정신분석의 용어잖아요. 근데 거세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체를 포기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거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의상스 자체를 박탈당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거세는 어떤 권력작용에 의해서 내가 위협받고 그걸 포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시라는 것도 결국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조라는 것은 결국 권력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비일관적이었던 것, 즉 질서의 차원에서 보자면 가시적이지 않았던 것을 박탈하고 가시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넘어가도록 만드는, 존재의 그 가시적인 영역, 일자로 세매진 영역 혹은 질서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구조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현실을 볼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거세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덧붙여서 하나의 사물 그 자체, 다스팅이라고도 하죠. 철학에서는 물 자체라고도 하죠. 혹은 정신분석에서는 큰 사물, 라쇼즈라고 불러요. 큰 사물 자체, 즉 아직 질서와 어떤 권력의 작용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 그 자체로서의 사물에서, 즉 큰 사물이죠. 라쇼스에서 산물로, 디자흐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즉 법적인 대상 혹은 세매진 대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한 현시 안에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사물에서 산물로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디자흐라고 표현하죠. 이 디자흐라는 개념은 독일어죠. 이거는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용어인 것이죠. 프로이트가 다스팅과 디자흐를 구별하는 그러한 관점을 소개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프레정타시옹이라는 현시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사물로서의 기원을 상실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현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현시라는 것 자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현시가 다수의 체계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 다수 혹은 일자 하나 혹은 다수, 이 개념들은 다시 다음 수업에서, 오늘 수업은 아니지만 2주 뒤에 진행될 다음 수업에서는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에서 어떻게 하나, 일자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이 가능한가라는 그 사유의 기술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다수가 거기서는 어떻게 파악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수의 개념에 대한 설명, 영어로는 멀티플이죠. 프랑스어로는 뮬티플이라고 발음되는 이 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현시의 체제이니까. 현시, 그 다수가 뭔지 아주 옛날에는 제가 여름이라는 계절을 설명드리면서 예로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현시, 우리가 무엇과 만나는 방식은 항상 다수적인 방식이라는 거, 일자를 만나진 않는다라는, 우리는 그렇게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경험 속에서는 다수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런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수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다시 강의 수업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원전에는 32페이지, 세물결에는 57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Est à dire que le multiple comme figure de la présentation n'est pas encore un nombre? 질문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현시의 형상으로서의 다수가 아직 수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자, 현시의 형상이라는 figure de la présenta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사태 자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은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앞에 확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만남을 프레젠타시옹, 현시라고 하는데 그것의 형상은 피규어는 자 그것의 모습 자체는 그것의 이미지 자체는 다수라는 거야. 우린 그걸 다수로 만난다라는 거죠. 밀티플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만나고 그것의 개념을 파악한 뒤에 머릿속에 그것이 때려 박혀지는 방식으로 경험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름이란 계절 여러 번 만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여름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친구의 한 사람의 만남을 단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을 파악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만나요. 여러 차례.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고 3년을 만나 본 뒤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람의 일자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험은 다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현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정과 경험을 우리는 현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시의 체제 자체는 다수적이라는 거예요. 현시는 우리에게 다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수의 형상, 그러니까 현시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다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수가 수입니까?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거 수, 넘버입니까? 넘버라는 건 뭐예요? 농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버라는 것은 일관된 체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뭔가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적 체계라는 것은 결국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체계인데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일관성의 숫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디우가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생물결에서 57, 58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Le multiple y est lisible rétroactivement comme antérieur à l'un, pour autant que le compte pour un y est toujours un résulta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수는 사후적으로 하나에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하나로 셈하기가 그곳에서 결과인 한에서 그러하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다수는 자 일단 그 자신으로 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하나에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셈하기가 그곳에 있으니까 셈한다라는 건 무언가를 셈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셈하는 건 다수일 것이다 라고 파악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렇게 상호적인 방식으로만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다수가 그냥 뭔가 다수가 뭐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데 왜 다수는 하나로 셈하기가 결과인 한에서만 그것에 앞서는 것으로서의 다수라고 파악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절을 막 겪고 뜨거운 계절, 추운 계절, 차가운 계절, 서늘한 계절을 막 겪고 뜨거운 계절을 여러 차례 겪은 다음에 그것을 결과로서 이게 여름이다라는 일자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 이전에 있는 것은 그럼 여름들이었구나, 다수의 경험들이었구나, 다수적인 경험들이었구나 라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한에서만 그것이 다수라는 이런 방식의 표현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뒤에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다수라는 개념을 실체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에 상호적으로만 존재하는 사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Ce qui aura été compté pour un de ne pas l'avoir été s'avère multip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로 셈여졌을 수도 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난다. 자, 여기서 프랑스어의 전미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여러분 프랑스어 공부하시는 분들 프랑스어의 문법, 동사, 미래 표현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하시면서 조금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표현이죠. 스키 오하 에테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 미래의 그 다음 시점보다는 그 전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법이기도 하고 어떤 미래의 조건을 말할 때 표현하는 그런 용법이기도 해요. 미래에 뭐뭐가 뭐뭐 했다면 그 이전에는 이것은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그 조건적인 표현을 쓸 때에도 이 futur antérieur라는 표현을 전미래라는 용법의 문법의 표현을 쓰는데 자, 이걸 말하고자 이 용법을 쓴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락강이 뭐 지금 문법 학자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문법을 공부하려고 이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락강이 아니라 바디우가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조건적인 방식의 표현인 것이죠. 즉 하나로 뭔가가 세며졌을 수도 있다면 뭔가 하나가 세며졌다면 그럼 지금의 이 다수는 다수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로 세며지지 않았었다면 다수는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야 다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나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즉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수는 실체가 아니라 사유의 기술이고 현시의 한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의 설명을 이어나가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다수라는 것은. 일자도 실체가 아니라고 우리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일자는 그냥 세마는 기능이다 라고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자를 존재로 실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의 존재, 여자의 존재, 이데아라는 개념으로 우린 그걸 설명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성의 존재라는 것, 여성이라는 존재라는 게 있고 그 있음이 존재죠. 있음이 자인이 이 에트르가 실체라면 영원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죽어도 인간이 모두 사라져 버려도 남자라는 이데아와 여자라는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과거의 존재론의 난국이었던 것이죠. 이 과거의 존재론이 신학과 존재론을 구별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영역의 그런 존재들과 실체들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파악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세기 존재론이 그와 같은 실체로서의 존재, 일자 존재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작업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자는 그 존재는 그 남자라는 개념은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일 뿐이지 하나로 셈하는 기능일 뿐이지 그게 어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일자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자는 셈해지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셈해지는 기능. 여러분들이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 남자라는 존재에 여러분들의 존재자가 밀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자라는 개념에 의해서 셈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자에 의해서 셈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는 실체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수가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존재라고 말하면 또 다른 난곡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다수라가 존재가라고 말하면 일자는 전혀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이 세상은 카오스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소피스트적인 난국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수도 존재가 아니에요. 다수도 실체가 아니에요. 다수도 조건적인 것이죠. 일자가 있어야 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있어야 일자가 있는 것처럼 어떤 기능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자와 다수는 자, 우리 사유의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사유의 최소 단위라면 언어의 최소 단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는 현시의 체제이고 일자는 현시의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다수나 일자는 현시의 구성물인 것이죠. 현시가 무언가를 드러낼 때 그게 현시 자체인 것이잖아요. 그때 기능하는 방식이 다수적인 것과 일자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시는 충분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존재가 현시될 뿐이지 존재 자체가 현시 자체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도 존재는 아니고 다수도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만약에 일자와 다수가 순수하게 사유의 최소단이라면 사유에는 이렇게 일자와 다수만 있는가 하면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언어를 작동시키면 사유를 작동시킨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유는 곧 언어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그렇다면 사유가 작동하면 뭐가 생산되는가 하면 이렇게 일자에 의한 세마기의 기능, 다수가 세매지는 그러한 기능이 작동되는 것과 동시에, 즉 안정화라는 개념이 작동되는 것이죠. 동시에 균열도 함께 생산된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백의 개념을 배울 때 바디우의 논의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디우 이전에 이미 락강이 충분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개념인 것이죠. 사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존재한다라는 안정화의 환상을 생산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불안도 함께 생산된다라는 거죠. 사유한다라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잉여적인 무언가가 함께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10월 말쯤 11월 초쯤에 시작될 락강 세미나 17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강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 락강이 세미나 17의 11강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데카르트적인 논법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유한다 라는 언어의 체계가 작동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구조가 형성이 되면 나는 셈해지는 것이죠. 나라는 다수적인 경험으로서의 나의 자아가 파편적이었던 것이 일자에 의해서 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언어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구조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셈해지면서 동시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안정적인 체계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이 나는 사유한다라는 과정은 균열 또한, 잉여향이라고 거기선 부르죠. 상징화에 저항하는 무언가를 주입상수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영역에 그대로 안주할 수가 없고 다시 사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사유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영토 안에서 떠돌고 있는 또 다른 의심의 요소들을 다시 포획하고 상징화하기 위해서 상징화를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유한다라는 과정 자체가 끝도 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나 17의 11강에서는 이걸 락강이 피보나치의 수요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피보나치의 수요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1과 1이 주어졌을 때 이 다음 항목은 앞선 항목 두 항목에 대한 합으로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끝없는 수열들이 각각의 항목 사이의 비율이 어째서 1.618로, 즉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그 618이라는 환상의 숫자로 수렴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세미나 17의 11강에서의 논의가 바로 사유는 결국 결여를 생산한다라는 지금 우리의 이 논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여러분들에게 광고 겸 암시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이래요. 자, 다수와 한 일자의 개념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수는 그 자체로 실제가 아니에요. 일자도 그 자체로 실제가 아니에요. 일자가 없다면 다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다수가 없다면 일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현시라고 하는 무언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 내부에 종속된 기능성들이라고, 어떤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수는 항상 셈해지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렇게 셈해지게 되면 일관성의 다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비일관적이라고 가정이 되었던, 이것도 역시 실체가 아니에요. 비일관적인 다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실체로서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관적인 다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일관적 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비일관적인 다수가 일관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셈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일관적인 영역 안에 들어간 다수들은 영원히 일관적인가 하면 그 안에 또한 비일관성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는 그 내부에 결여를 또한 생산하는 과정을
반복할 테니까. 자,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현시는 다수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거기서 수적 관성이라는 개념도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c'est donc toujours au secte dans l'après-coup du compte que la présentation n'est pas pensable que comme multiple et que se dispose l'inertie numérique de la situatio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로 이것은 확실하게도 셈의 사후적 시간성 속에서 l'après-coup라는 표현이에요. 셈의 꽁트, 셈하는 것의 사후적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소급적으로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시가 오직 다수로서 사유될 수 있다라는 것이며, 그리하여 다수는 상황의 수적 관성이 된다. 자, 우리가 현시라는 것을 파악할 때 그 현시의 기능이 내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구조는 셈한다라고 우리가 말했었잖아요. 그렇다면 현시 안에서는 셈해지지 않은 것이 셈하는 과정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시가 프레젠타시옹이 셈해지기 이전에 어떤 수적인 관성과 같은 것으로 그것에 소급적으로, 그것에 사후적으로 셈해지지 않은 다수가 있을 것이다, 셈해지지 않은 다수라는 개념이 파악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시 그 자체라는 거예요. 현시는 그래서 수적인 관성과 같은 것으로서 다수가 거기에 있다, 비일관적인 다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디오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루한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찰 1에서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문처럼 계속해서 관념적인 영역에 이끌려 들어가시는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간단하고 쉬울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다수가 있다, 그리고 일자가 있다, 일자가 다수로 셈한다, 셈하니까 그것은 비일관적 다수에서 일관적 다수로 나아간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보통 이게 많지도 않지만 어쨌든 바디우의 철학을, 혹은 뭐 다른 많은 인문학적인 영역들을, 혹은 존재론을 많은 선생님들이 해석하시는 방식이에요. 강의 수업을 하시는 방식이죠. 자, 적으세요. 이렇게 하죠. 자, 적으세요. 비일관적 다수가 있어요. 이거 다수니까 일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셈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관적 다수가 되어버려요. 이게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항상 조건적인 방식으로만 설명을 해요. 자, 일자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일자로 셈해지기 이전에 다수라는 것이 가정이 됩니다. 그걸 현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자가 있다라는 전미래적인 상황을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여요. 왜 그러냐 하면 실체화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체화를. 이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실체화의 그런 어떤 오류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다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수는 없어요. 다수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라고 가정이 되려면 그걸 나중에 셈하는 일자가 있어야 돼요 라고 조건을 붙여야 돼요. 즉, 사유의 기능 안에서만 다수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디우가 이렇게 세심하게 항상 조건을 붙여서 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가능하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일자라는 것은, 일자는 실체가 아니고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토를 다는 이유는 그 유명한 명제 때문이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존재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존재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의 것을 자꾸 말해서, 왜 철학이라는 것을, 왜 이 존재론이라는 것을 종교로 만들어버리냐. 종교는 뭐예요? 존재론이 아닌 거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신학은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게 아니고 저 멀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초월적인 영역이죠.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이성으로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세계는 침묵하는 세계예요. 그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면 가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논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기존의 철학은 기존의 종교는 기존의 존재로는 자꾸 그 말할 수 없는 것 이데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자. 그러면서 논리학을 전개시켰던 거죠. 언어의 논리학을. 자,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지만 바디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해보자라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대해서는 언어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 국경선까지 가보자라는 것이죠. 흔히 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이 명제를 잘못 아주 나이브하게 아마추어 같이 받아들여서 존재론하는 철학자들에 대해서 20세기 철학에 대해서 저거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라고 말하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그런 논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자고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면서 즉 일자와 다수, 구조, 권력 혹은 존재론 혹은 수학 하이데거의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언어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면서도 항상 경계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수가 있지만 그건 말할 수 있는 영역의 언어의 세계예요. 하지만 이 다수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다수라는 개념을 말함으로써 이 다수라는 개념이 언어의 바깥으로 나아가는 걸 항상 차단시키려는 이러한 조심성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제가 그걸 지금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규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존재는 우리가 지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라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면 다수의 관점에서 그 공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다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면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언어의 가장자리에는 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존재는 공백이라는 것이죠. 어떤 질서도 없는 공백. 다수조차도 아닌 공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달면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혹은 존재는 공백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라는 거예요. 다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또한 존재는 공백과 다수의 관점에서 보면 일자로 표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시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건을 달아서 존재라는 개념을 자꾸 언어의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건을 다는 거죠. 언어의 조건 안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질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존재에 대한 담화를 우리가 구성해낼 수는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는 실제다라는 거, 실제. 근데 실제는 뭐냐? 실제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즉 언어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 다수를 일자의 상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일자에 의해서 셈해졌었다면 그것은 다수일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체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존재나 다수를 어떤 것이든 실체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 안에서 언어의 기능만으로 그걸 말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셈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했고 하나로 셈하는 것은 권력작용이라고 했고 하나로 셈하는 것은 구조 자체라고 했다면 그것이 셈하는 대상인 다수는 무엇인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는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의 가장자리에 맞닿아 있는 구조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일관적 다수와 비일관적 다수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일관적인 다수는 셈해진 다수들을 얘기하고, 셈해진 다수가 있다면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셈해지지 않은 영역도 시간성도 있을 수 있겠네. 셈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셈해지지 않은 시간성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셈해지지 않은 다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 라고 추론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비일관적 다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인용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수는 현시의 가장 그러니까 비일관적인 다수는 현시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형상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림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 자체도 실체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실제라는 영역이 있죠. 거기서부터 다수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다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로 셈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 일관적인 다수, 사각형의 마른 목걸의 다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어떤 실체화되는 역사성 속에서 우리가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상호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관적인 어떤 다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일관적이지 않은 동그라미의 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비일관적인 다수가 있고 어떤 일관성의 셈하기, 하나로 셈하기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일관된 다수가 있겠구나라고, 셈해진 다수성들이, 일관성들이, 정합적 다수성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Il y a une multiplicité d'inertie, celle de la présentation, et une multiplicité de la composition qui est celle du nombre et de l'effet de la structure.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현시로서의 관성의 다수가 있고, 자, 현시가 있어요. 현시로서의 관성의 다수, 그냥 거기에 그렇게 전개된 다수가 있고, 그리고 구조의 효과이자 구조의 수로서의 구성의 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는 권력이고 권력은 세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막이 안으로 들어오면 자, 셈해진 다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시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셈해지지 않은 현시의 처음 모습이 있고 셈해진 뒤에 현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일관성이란 일관성에 대립하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실체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비일관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일관성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비일관성도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일관적 다수의 구성이 존재해야만 사유될 수 있는 것을 비일관성이라고 본다면, 자, 비일관성의 다수로서의 현시 또한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는, 그것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구조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안으로 구조가 들어선다라는 건 법이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법이. 그리고 이 법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법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뭐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이런 거야, 여자는 저런 거야. 이런 어떤 규정과 법이 마치 초월적인 세계의 명령인 것처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법 사상인 것이잖아요. 자연법이라는 게 우리 자연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법 사상이고 가장 허구적인 사상인 것이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시의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법의 체계가 우리를 지배할 뿐이지 원래 그런 것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어떤 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죠. 구조가 들어선다라는 건 법이 들어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우리는 사유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사유가 아니라 문명의 사유인 거예요. 권력의 사유인 것이고,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사유하는 그런 방식은 그런 문명의 사유와 권력의 사유를 수용하는 것, 카피하는 방식일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사유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권력과 문명이 그런 사유를 시작을 하죠. 그런 법의 구조를 작동시키기 시작을 하면 마치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셈해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문신당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락강은 정신분석의 개념을 통해서 S1의 정립이라고 부르죠. S1이 들어선다라는 거죠. S1이 들어서면 법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조의 공간의 열림이라고 계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 봤어요.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의 비실체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논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존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자, 우리 지금 존재론이 무엇인지, 존재론이 무엇이면 안 되는지, 이 존재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오늘 3강 했으니까 5강까지 함께 가시면 이제 존재론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 수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특히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래요. 존재론이라는 것이, 제가 하이데거 이전에는 신학과 자신을 구분을 못하고 있었다, 헤매고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헤맴, 존재론이 존재를 가리킨다 라고, 사실 존재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존재론, 론은 뭐예요, 여러분? 로고스죠. 로고스는 이성적 사유이고 언어적 사유예요. 로고스. 그리고 존재라는 개념은 그리스어로 온토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온토와 로고스가 합쳐져서 프랑스어로는 옹톨로지라고 하죠. 옹톨로지. 옹토로지. 로지는 로고스예요. 언어적인 사유, 담화라는 것이죠. 학문적인, 학술적인 언어로 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로지는, 옹톨로지는. 그리고 온토는 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에 관한 담화인 것이죠. 자, 존재에 관한 담화라는 두 개념이 붙어서 옹톨로지를 만들었어요. 존재론을 만든 거죠. 논하다라는 걸 만든 거예요. 존재를 논하는 게 존재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쭉 따라오셨을 때에 집중하셨다면 결론처럼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존재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됐네 라는 개념에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 있어요. 결론처럼. 왜냐하면 이미 현시가 존재에 대한 언어의 지배라면서, 현시가 언어의 체제라면서, 존재가 이미 언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면서, 그러면 존재가 현시되는 것을 다시 존재론화시킨다라는 건 언어를 또 언어로 사로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11회 후기에서 유명한 발언을 하죠. 존재론이란 동어 반복이다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을 해요. 온톨로지란 온토 토톨로지다. 토톨로지는 동어 반복이란 뜻이죠. 온토 토톨로지다. 옹톨로지란 옹토 토톨로지다라고, 그렇게 언어의 유희와 반복을 통해서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성을 비판하죠. 그리고 이전까지는 계속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의 론이라는 거예요. 왜? 존재는 자신을 언어 안에서 드러내는데, 언어 안에서 드러낸 걸 다시 언어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을 기존의 존재론들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잘 인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고 제가 정리를 해놓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보이시죠? 일단 저 가운데 원환 안에서 뭐가 표현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존재가 밑에 있고, 자, 분모의 자리에 존재가 있죠. 분자의 자리에 존재의 현시가 있어요. 자, 이게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존재는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나오질 않아요. 존재함은 현시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다, 존재한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우리 앞에 드러내야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앞에 드러내야. 누군가가 어떤 계룡산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서 돌을 엄청 닦으면서 자, 뭔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거기에 있다. 뭔가가 신령님이 거기에 있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낭만주의적 사상인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공간 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현시되지 않았으면, 즉 하나로 세마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보편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으면, 자,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첫 번째 원환 속에 있는 것처럼 존재는 존재의 현시라는 것이죠. 이 절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존재라면 이 첫 번째 이 동그라미가 존재가 자신을 현시하는 그 존재의 사건이에요. 존재의 사태인 것이죠. 존재로는 뭐냐? 존재로는 그 위에 있죠. 두 번째 원환 속에 있어요. 존재론은 뭐냐? 존재론이잖아요. 존재론, 로고스잖아요. 존재론은 존재의 담화예요. 존재에 관련된 담화예요. 그렇다면 존재론도 역시 현시라고 볼 수가 있죠. 무언가를 현시해내는 거니까. 무언가를 프레젠타시용하는 거죠. 자, 존재가 자신을 프리젠테이션했어요. 이걸 존재 현시라고 불렀어요. 그럼 존재론을 공부하는 철학자가, 존재론을 연구하는 철학자가 강의를 시작하는 거죠. 자, 제가 존재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프리젠테이션은 어떤 프리젠테이션인가요? 이미 존재가 자신을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다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겨냥해야 할까요? 어디를? 제가 지금 존재론자인 것이니까, 존재론을 강의하는 사람인 것이니까, 혹은 바디우가 존재론자로서 존재론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면, 자, 이 존재론의 현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화살표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자, 존재 그 자체를 겨냥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론 수업은 저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재론을 겨냥하는 것처럼 강의를 진행하고 책을 쓰기 시작해요. 자,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존재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할 텐데, 나는 이 존재가 자신을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그 방식을 프리젠테이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걸까요? 자, 두 가지 화살표 중에 어디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존재론의 방식인 것일까요? 제가 수업을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뭐 퀴즈를 내는 경우는 전무한데, 평생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좀 그래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존재론자라면 어떤 화살표를 따라가야 할까? 자, 그걸 답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논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상이란 뭔가? 현상. 우리 앞에 있는 게 다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 현상이에요. 현상은 뭐냐? 존재가 현시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이 뭐 램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이미지, 저라는 존재, 이 말들 다 현상이잖아요. 이건 존재가 현시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상황이라고, 시츄아시옹이라고 바디우가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죠. 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란 뭐냐? 현상이란 우리에게 인식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과 내가 그걸 인식하는 방식은 철학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식론이라고 불러요. 인식론. 내가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 나의 관점이죠. 주체의 관점에서 현상을 인식하는 것. 그런데 이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와 연결되어 있죠. 존재가 자신은 현시한 것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현상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내가 그걸 인식하고 현상을 인식함으로써 그 너머에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상이라는 것은 언어의 공간이에요. 언어의 공간. 인간에게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수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미지의 감각일 수도 있고, 그건 소리의 세계일 수도 있고, 촉각의 세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은 언어에 강력하게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세계는, 즉 현시는
강력하게 언어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에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어서 모든 촉각이나 이미지조차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언어적인 형태로 번역, 재해석, 필터링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자체는 강력하게 언어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언어적이라는 것이죠. 그 언어적인 공간 안으로 존재가 자신을 현시하면 이미 그건 언어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전 수업에서 존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 현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존재론자가 이 현상을 관통해버리고 존재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많은 존재론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그림이에요. 자, 존재론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존재론은 언어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실천이죠. 존재론은 그거예요. 모든 학문은 그렇죠. 모든 학문은, 모든 학술적인 태도는, 여러분, 학술적인 태도 한답시고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모든 학술적인 용어들은 문서로 작성이 돼요. 텍스트로 작성이 되죠. 텍스트의 역사 안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언어를 떠나서는 어떠한 학술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해봅시다. 운동은 전혀 학술적이지 않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텍스트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 사람을 보세요. 복싱하는 사람을 보세요. 복싱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제 아무리 훈련을 해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 왜냐하면 복싱은 복싱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축적되어 온 것들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었죠. 이 경험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뭐가 개입되나요? 언어가 개입이 되죠. 뭔가를 표현하고 뭔가를 전수하고 무언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라는 틀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언어의 틀에 의해서 해석된 테크닉들이 축적되는 것이니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외면하는 방식으로 이 운동이라는 어떤 실천을 그대로 마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건 언어를, 이게 만약에 권투에 관련된 어떤 학문이라면 그 권투에 관련된 어떤 학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인데, 왜냐하면 이 권투를 전수하고 권투라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범주로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을, 로고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학술적인 태도는 언어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무언가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시라는 구조 안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존재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존재론 역시 언어로 무언가를 현시하는 태도를 답습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존재론은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존재의 현시에 참여하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현시될 때는 이미 언어적인 방식으로 현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에서 셈해진다라는 것, 다수를 셈한다라는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언어의 최소 단위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미지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건 현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실제에서 무언가가 넘어와서 현상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존재라고 부른다면 이 존재가 현시되는 과정은 언어적인 방식인데, 이 언어적인 방식을 우리가 존재론으로 어떻게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존재론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존재론적 태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사람이 뭘 보고 있어요? 화살표로 뭘 보고 있나요? 존재가 어떻게 현시되는지의 저 빨간 화살표의 상호적인 작용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론적인 태도가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와 현시가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관찰하고 그것을 분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존재론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존재론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퀴즈의 대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존재론이 현시하는 건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존재가 어떻게 현시되는가의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디우의 인용문을 다른 인용문 하나를 이렇게 실어왔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Il semble plutôt que l'être soit compris dans ce que présente toute présentation. On ne voit pas qu'il puisse se présenter en tant qu'êt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존재는 모든 현시가 현시하는 것 내부에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시가라는 얘기는 현시 일반이, 현시의 보편적인 구조, 어떤 특정한 하나의 현시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의 현시라는 개념 그 자체가 내부에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게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존재로서의 존재를 현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존재가 현시 없이 그냥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시라는 개념 안에 존재가 포함되는 것이지, 이건 이제 수없이 제가 반복해 왔던 거잖아요. 존재는 그 자체로 자신을 우리에게 터커니 보여주지 않아요. 현시라는 과정 안에서만 자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현시는 언어적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현시 없이 현시될 수 없으니까 존재로는 현시를 배제하고 존재와 직접 자신을 마주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주하게 한다면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존재는 항상 현시 일반을 가정하니까 결국 존재로는 이 현시 일반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D'autre part, si l'ontologie discourt sur l'être en tant qu'être est une situation, elle admet un mode de compte pour un, une structure. 번역을 하면 이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로서의 존재에 관한 담화인 존재론이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로 셈하기의 양태를 수용할 것이고 구조를 수용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존재론도 구조라는 거예요. 존재론도 그 내부에 하나로 셈하기의 양태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때 현시의 형태 안에서 그걸 진행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시라는 것은 그 안에 구조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조적 기능이 있다고, 구조는 하나로 셈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로 셈해지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혹은 하나로 셈해지기 위해서 다수의 영역으로 파악되고 비일관적 다수에서 일관적 다수로 셈해지는 과정 속에서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을 왜곡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자신을 현시하는 그 방식 그대로 존재론도 만약에 스스로를 상황으로 인지한다면 존재론이 언어로 셈하기잖아요. 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를 설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 자체도 하나의 셈하기의 양태를 이미 내부에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어의 체제인 한, 존재론은 언어의 체제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존재론에 대해서 무언가를 전개시킨다는 건 언어의 체계를 시스템을 구성해낸다는 것이잖아요. 말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이잖아요. 책이라는 건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잖아요. 책이라는 하나의 논지를 갖고 있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관적 셈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론 역시 상황의 구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존재론도 상황이고 존재를 현시하는 현시도 상황이고 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현시하는 것과 존재론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류는 이런 오류가 등장해요. 존재론이 존재를 직접 대면할 때의 오류. 존재론이 존재 자체를 포획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의 오류. 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힘들고 조금만 참으세요. 이 초입 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초입 부분이 어렵고 4, 5강부터는 조금 더 러셀의 영리 나오고 집합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수학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속도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테니까 조금만 참고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존재론을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부터 다시.
존재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존재가 뭐지? 라고 철학적인 사유를 시작할 때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오류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존재라면 어떤 사람이 나는 존재론자야,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 존재를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하게 빠져드는 오류이고 철학의 역사 전체가 쉽사리 빠져들어야만 했었던 오류라는 것이죠. 존재를 이야기할 때 왜 존재를 마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류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이미 상당 부분 대답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존재가 우리 앞에 있으려면 현실이라는 게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현시된 것, 일자를 보면서 그게 마치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셨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론을 전개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존재 자체를 마주볼 수 있다라는 태도 자체를, 그 오만함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이런 태도이기도 한 거죠. 누군가가, 그게 사실 제 태도이기도 하고, 저는 신앙이 없고 무신론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신에 대해서 왜 그런 존재가 가정되었을까? 자, 신학인 것이잖아요. 신에 대한 신학. 그런데 여러분,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말해진 온갖 종류의, 현시된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라고 오만하게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한마디 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고정관념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신학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신학에 대한 비판이어야 한다는 거죠. 신학 비평이 진정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온갖 종류의 신학적인 논설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논설도 있고, 아주 민간 신앙 수준의 아주 우상숭배적인 기복신앙적인 논설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치우고 나는 신과 마주하겠어라고 제 아무리 이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고 한들, 기존에 존재하는 신학에 관련된, 신에 관련된 담론의 체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신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논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직접 접근이 안 돼요. 존재에 직접 접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신학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분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의 존재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에 접근하려면 신학의 가장자리에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학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다 분절하고 분석해서 그것의 최종적인 가장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받으러 와서도 그렇고, 혹은 이렇게 철학을 강의하는 순간에 질문하는 방식으로도 그렇고, 제가 뭐 책을 내면 북토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텔레비전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만나게 된 많은 철학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대답의 유형들이 바로 이런 거죠. 윤리가 무엇인가요? 진정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EBS에서도 나오고, 뭐 어쩌다 어른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으로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삶, 진정으로 나다운 삶이라는 이데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건 윤리학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윤리학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올바른 선이 있다, 그걸 말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존재론적인 엄밀한 의미에서의 윤리학자라면 진정한 선이라는 존재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하겠죠. 그것의 존재에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올바른 선이라는 그 존재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올바름이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윤리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윤리학자는 이 윤리학을 분쇄하는 과정을 진정한 윤리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윤리적인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올바른 삶이 무엇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절해 나아가고 분석해 나아가고 비판해 나아가서 그것들에 끝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은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의 체계일 뿐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바른 삶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그 거대한 윤리학의 거대한 산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환상의 언어의 구조를 다 붕괴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잖아요. 그게 소크라테스에게 올바른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할 때에 제자들이 혹은 어떤 정치인들이 혹은 어떤 부호들이 소크라테스를 초대해놓고 질문할 때 소크라테스는 자, 이게 올바른 삶이다라고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논박을 펼쳐나가죠. 그럼 너가 말하는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다시 되물어요. 그러면 각자의 영역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담화를 제안하겠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그걸 다 끝까지 논박해 나가는 거야. 아니다. 너가 말하는 건 틀렸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넌 그것조차 모른다. 라고 논박을 해 나가죠. 이게 논박술이에요. 이게 논증술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논증술이에요. 이 논증술의 핵심은 이거예요. 올바른 삶이라는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올바른 선이라는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로고스를 다 분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소크라테스에게 그 모든 자신의 논증을 분쇄당한 질문자가 다시 묻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종의 윤리가 다 거짓이었다면 그럼 진정한 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윤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공백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공백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로 남들이 말하는 올바름을 올바름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너는 남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믿고 따라왔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다 논박해 보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밝혀냈고 왜냐하면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들이니까 나는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점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는 나는 가장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가장자리까지.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가장자리까지 그 연안가까지 그 리투어할까지 오라는 거야. 따라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공백과 마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공백이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윤리란 무엇인가요? 거짓 윤리가 다 제거된 상태의 텅 빈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에 도달하면 비로소 너 자신의 윤리를 스스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윤리학자가 바로 분석과 담화를 주장하는 락강인 거예요.
너의 주인 기표를 너 스스로 생산해 내어라. 너의 쾌락의 기표를, 너의 주의상스를 네가 발명해 내어라. 네가 창조해 내라. 새로운 윤리를 네가 만들어내라 라는 수준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락강의 윤리학이죠. 그리고 그걸 지금 바디우가 존재론을 빌어서, 앞으로 할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풀어놨는데, 바디우가 존재론을 빌어서 정교하게 아주 엄밀하고 학술적인 견고함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존재론에 관련된 첫 번째 오류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자다라고 하면서 인생 철학,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유사 철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서 올바른 인생이 뭔지 말해주는 고매하신 철학 교수님의 말씀을 조롱하시라는 거죠. 그건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인생 선배가 말해주는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는 윤리적인 삶,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그 윤리적인 삶을 잘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상품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철학은 상품 논리가 아니에요. 존재론은 상품 논리 안에 들어가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은 투쟁이고, 정확하지 않은 것을 분쇄해 나가서 정확한 공백에 도달하는 과정이지, 철학은 남들이 존재는 이런 거예요, 존재론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해 놓은 의미들을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존재론을 할 때 존재가 무엇이다 라고 존재와 직접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뭘 반복하게 되냐 하면, 이미 그 존재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모방하는 결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받아들인 그 존재에 관련된 이미 구성된 담화의 권력을 받아들이고 카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가벼운 존재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철학자들이 그 엄밀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를 그들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저 존재를 둘러싸고, 즉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저 존재를 둘러싸고 구성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담화를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카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게 말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던 거죠.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바른 삶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이게 그냥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는 수준까지 와야 한다라는 것. 지식의 공간을 넘어서 무지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 재판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젊은이들 타락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 아테네 시민들이 몇몇이 그를 고발해서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 다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정신승리의 신공을 펼치기 시작하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고 나는 곧 죽을 테지만 오히려 죽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안 죽어봤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안 죽어봤으니까 너희들의 지식의 한계 바깥에 있어, 죽음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죽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논리는 그대로 우리가 존재론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 이래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존재를 둘러싼 고정관념의 담화를 반복하는 오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것을 둘러싼 담화의 구조일 뿐이지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둘러싼 담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존재론이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바디우의 논점을 빌어서 존재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존재는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둘러싼 담화의 체계가 견고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존재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는 현시되는 것이다. 현시는 언어의 체계이다. 그러니까 현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구성된 현시의 권력을 넘어서서 존재와 마주할 수가 없다라면 그렇다면 존재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존재론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론이 아니라 존재의 현실을 말하는 존재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시의 현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프리젠테이션을 분석하는 프리젠테이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류가 있죠. 두 번째 오류, 두 번째 난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존재를 언어로 담화로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특수성을 살펴야 하는데 존재는 언제나 그러니까 존재를 직접 대면할 때의 어려움이에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류는 뭐였어요? 존재를 직접 대면하려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존재를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재를 직접 이 언어를 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사실은 존재를 잡는 게 아니고 존재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잡아서 그걸 반복하는 오류로 빠진다라는 게 첫 번째 오류였어요. 첫 번째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를 우리가 직접 잡으려고 할 때, 포획하려고 할 때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포획하려고 할 때 존재가 언어의 포획으로부터 하나로 세마기로부터 빠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자 인용문을 읽어드릴게요. Dans ce cas, n'est-il pas soustrait à tout compte? C'est du reste ce que nous affirmions en le déclarant hétérogène à l'opposition de l'un et du multiple. 원전에 33, 34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자 세물결판본에는 60페이지에 있는 경우요. 이 60페이지에 있는 인용문인데 읽어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존재는 모든 셈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바디우가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가 셈으로부터 빠져나간대요.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일자와 다수의 대립에 대하여 존재가 이질적이라고 선언하면서 화가 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 그렇다더라 라고 그냥 따라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머리에 뇌를 회전시키기 시작하면 한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뭐라고? 존재가 모든 셈으로부터 빠져나간다고? 셈은 구조인데 셈하는 건 그리고 구조는 현시인데 그리고 현시는 언어의 체계인데 근데 몇 주 전에 수업에서 백상현 당신이 존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지 않았냐? 조금 전에도 현시는 언어의 체계인데 존재는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존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다가 다시 존재가 언어로부터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뭔 소리냐? 이 지금 대립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지금 바디우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로 세마기로부터 빠져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져나간다. 존재가 셈해진다며. 존재가 현시 안에 들어와서 셈해져서 자신을 현시하는 거라면서. 근데 왜 거꾸로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존재가 언어에 자신을 저항한다고? 존재가 언어로부터 빠져나간다고? 수스트레가 그런 표현이죠.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뺄셈된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빠져나간다고?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래서 존재론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존재론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 존재론이 단일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는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인문이라는 텍스트에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면서 존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존재는 말씀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높인 이유는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 속에서, 아주 존재를 잘 끌어내는 말 속에서 자신을 존재가 드러내니까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존재는 이 말씀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다사인에게는, 현존재에게는.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는 이 언어 중심주의가 왜 어떤 철학의 내기인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언어인가? 자, 존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존재가 하나로 세마기로부터 빠져나간다면서, 그러면 존재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드러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대립되는 두 가지 논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네. 하나로 셈하는 말이 아니네. 이 말씀 어떤 언어이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이데거는 그 말씀을 시적인 언어로 봤어요. 시적인 언어. 그 외에 다른 지식의 언어는 존재를 말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로 셈하려고 하지만 존재는 거기에 저항해서 빠져나간다 라고 그런 구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언어와 시적인 언어가 다른 말인 거죠. 다른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시적인 언어 속에서이다 라는 논점으로 전개된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라면, 바디우에게는 그런 논점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디우는 언어 그러면 지식의 언어를 말해요. 지식의 언어. 물론 이제 진리가 발생하는 공간에서는 시적인 언어가 작동해요. 그러니까 바디우는 지금 존재가 자신을 언어 속에서 드러내는 것과, 바디우는 진리가 자신을 언어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존재를 좀 다르게 구성해 보는 것이죠. 혹은 같이 보지만 그 안에 세밀한 나누어짐을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역시 락강의 세미나 17의 하나의 명제를 가져와서 해명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우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는 현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시는 하나로 세막이다. 그것이 구조다. 그것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존재는 하나로 세마기로부터 빠져나간다 라는 대립되는 명제를 제시했던 것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락강이 한 이 문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 자, 여기서 진리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바디우는 존재와 진리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락강은 존재와 진리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 또는 그러니까 제가 진리와 존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진리라는 단어를 존재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존재는 반만 말해진다 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형태라는 것이죠. 존재가 말해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죠. 아, 존재는 반만 말해진다라면 현시 안에서 반만 자신을 드러내고 반은 물러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디우가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디우가 존재가 현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난다면서 하지만 반만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의 반, 절반만. 그리고 바디우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존재는 현시 안에서 하나로 세마기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간다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존재의 절반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존재가 반은 현시 안에 드러나고 반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걸 락강이 말하는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라는 명제와 같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반만 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절반은
존재의 절반은 자신을 표현해요. 현시 안에서. 하지만 존재의 절반은 달아나요. 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데카르트의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나는 사유한다 라면 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자신을 표현해요. 하지만 절반만 표현해요. 고로 존재한다는 그래서 절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사유한다 라는 이 명제는 존재를 표현하는 동시에 절반의 존재를 공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잉여 향유의 생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유한다라는 명제는 절반의 존재와 절반의 공백을 같이 생산하는 것이죠. 이 공백이라는 건 존재의 절반이야. 존재의 절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존재의 절반과 공백이 만나는 것이 결국 존재가 현시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현시되는 것이기도 하고 존재는 현시에 저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바디우의 모순되는 논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시금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탐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 현시라는 언어의 세계와 권력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건 현시된 나의 존재예요. 나머지 절반을 찾는 것이기도 해요. 즉 그것을 무화시킬 수 있는 공백을 찾는 것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정신분석이 그대로 반복을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다시 말해서 정신분석이 내담자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신체가 주어진 언어의 권력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현시되었는지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찾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아심리학자들이죠. 그게 바로 일단의 보수적인 프로디언들이에요. 혹은 그게 바로 정신분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분석을 하려는 그와 같은 임상가들이죠. 이게 바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매뉴얼대로 누군가의 욕망과 무의식과 주의상스를 다루려고 하는 임상가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락강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주의상스가 언어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게 근본 환상의 구조인 것이잖아요. 그걸 찾아서 마주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공백에 또한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 공백의 힘으로 이 이미 표현된 존재의 현시의 모습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진리는 항상 반만 말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정신분석이 한 사람의 무의식을 탐사하고 그 사람의 원형적인 욕망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했다라고 외치는 순간 락강은 얘기하는 거죠. 그건 반만이다라는 거예요. 절반밖에 말해지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절반의 모습밖에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공백의 형태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공백의 형태로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본인이 채워야 한다는 거. 새롭게 발명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S1을 통해서 나머지 절반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반만 말해진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존재의 형상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il ne peut y avoir une présentation de l'être, puisque l'être advient dans toute présentation, et c'est ce qui fait qu'il ne se présente pas, une seule issue nous est laissée. 자, 번역을 하면 이래요. 존재는 모든 현시에로 오는 것이기에, 자, 존재는 모든 현시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 일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하나의 현시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존재가 현시라는 일반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문제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가 스스로를 현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존재는 스스로를 현시하는 게 아니라 현시 안에 들어와서 현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오직 하나의 해결책은, 자, 존재론을 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해결책은 뭐냐?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la situation ontologique soit la présentation de la présentation. 번역을 하면 존재론이 현시에 대한 현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재론의 근본 입장인 거예요. 존재론은 옹톨로지는 존재를 현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일반적 현시가, 하나의 개별적 현시가 되어버릴 테니까. 존재는 이미 현시 일반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현시에 대한 현시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 일반, 전체적인 신학 일반에 대한 신학이어야 진짜 신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에 대한 존재론 일반에 대한 어떤 존재가 현시되는 것 일반에 대한 보편적 현실을 다루는 그 과학이 바로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ésentation de la présentation, 현시에 대한 현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시의 보편성을 다루는 것이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은 존재론이 아니라 현시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과 존재론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À tout le moins, une situation dont le multiple présentatif est celui de la présentation elle-même peut constituer le lieu d'où s'appréhende tout accès possible à l'être. 번역을 하면 이렇죠. 적어도 현시적 다수가 현시 자체의 그것인 상황은 존재애로의 모든 가능한 접근이 포착되는 장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를 찾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의 어떤 존재로서의 존재에 주목하기보다는, 자,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현시에 대한 현시가 존재론이어야 한다는 거. 현시 분석이라는 거예요. 현시 프레젠타시옹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시 안에 뭐가 있냐? 다수의 체계가 있잖아요. 다수. 그걸 현시적 다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현시적 다수의 체제가 비일관적 다수와 일관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존재로 접근하는 길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존재애로의 모든 가능한 접근이 바로 이 현시라는 지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현시라는 지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현시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현시를 분석하는 게, 현시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현시 안에 다수가 있구나. 근데 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수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걸 실체처럼 다수는 뭐다라고 규정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다수는 어떤 조건적인 방식으로만 사유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다면 현시 안에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뭐냐? 일자로 셈하는 기능이다. 일자도 실체가 아니다. 일자도 존재가 아니다. 이런 명제 속에서 일자가 있으니까 일자가 셈할 대상으로서의 다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현시 분석한 거예요, 지금까지. 현시의 체제 자체를 분석하는 것만이 존재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죠. 격주로 진행되는 우리의 수업이니까 2주 뒤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내용에서 그렇다면 이 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디우가 악시오마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공리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죠. 다수가 뭐다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체화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조건적인 방식으로 관계 유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 이 다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공리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공리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만, 왜 수학에서 집합론을 구성할 때 체르멜로 프랭켈이 공리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체르멜로 프랭켈의
공리, 집합론의 공리죠. 그 공리를 이해하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수용해야만 그 다음에 러셀의 영리에 어떻게 수학이 방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집합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국 존재를 현시하는 현시의 체제를 수학적인 방식으로 탐사할 수 있는지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인 거예요. 그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수라는 것을, 즉 현시적 다수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리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리적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바디우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죠. 그 두 가지 조건을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le multiple dont l'ontologie fait situation ne se compose que de multiplicité. Il n'y a pas d'un. Ou tout multiple est une multiple de multipl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 존재론이 그로부터 상황을 만들어내는 다수는 오직, 자, 다수는 뭐냐? 존재론이라는 존재론의 담화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이 다수라는 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다수. 이 멀티플이라는 건 뭐냐? 이 다수는 오직, 이 상황은 오직 다수성으로서만 구성이 되는데, 오직 다수성이에요. 다른 개념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수성은 뭐냐? 일단 일자는 없어. 일자는 기능이에요. 세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다수는 뭐냐? 다수는 이렇게 말해요. 다수들의 다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수를 규정하지 않고 다수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다수는 뭐냐? 다수는 다수들의 다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 설명이 이어질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명제처럼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규정으로 나아가 볼게요. 두 번째 규정이에요. Le compte pour un n'est que le système des conditions à travers lesquelles le multiple se laisse reconnaître comme multiple. 번역을 하면 이렇죠. 하나로 셈하기는 그로부터 다수가 스스로를 다수로서 인지하게 하는 조건들의 체제의 다름 아니다. 자, 여기서 하나로 셈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로 셈하기는, 자, 하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다수들을 셈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여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하나로 셈하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일야빠당, 일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셈하기 기능만 있는데, 이건 뭐냐? 다수가 스스로 다수로서 인지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돌고 도는 지금 논리 안에 있죠. 이 1번 규정에서는 이랬어요. 다수는 뭐냐? 다수는 일자는 없다. 일단 했고, 일자는 없어요. 뭐 있는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일단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일자가 없으니까 다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일자가 없으면 다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수는 뭐냐? 다수는 다수들의 다수다라는 거예요. 다수는 다수의 다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수는 뭐냐? 다수의 다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렇다면 다수는 뭐냐고 도대체. 그거는 일자가 있어서 그로부터 셈해지는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일자가 있어서 그로부터 셈해지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다수라는 개념은 일자라는 걸 전제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자는 뭐냐? 일자는 다수를 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를 알려면 사전적으로 다수가 이미 있었다라는 전제를 해야만 돼요. 돌고 도는 개념이죠. 이렇게 서로를 관계 속에서만 인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부르고, 이 공리는 실체를 규정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성 속에서만 작동하는 게 일자와 다수라는 개념이고, 이걸 도구로 해서만 존재에 대해서 현시하는 체제를 이해하겠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바디우가 실체를 규정하지 않고 공리적인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비트겐슈타인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침묵은 뭐야?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말할 수 있는 논리의 영역 안으로서만
에서만 머물겠다라는 것이죠. 이 논리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현시가 시스템화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존재의 연산식이 구성이 되는지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건 다음 수업에서 2주 뒤에 진행되는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